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백제 사비기고요. 백제 무령왕의 아들이 성왕이었습니다. 성왕이 538년에 부여로 수도를 옮겼고요. 그 시기를 우리가 백제 사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제 웅진기와 달리 백제 사비기는 왕권이 초기에는 상당히 강했었고요. 물론 성왕은 신라군에 의해서 피살됩니다만, 참수가 됩니다만, 이후 120년간 백제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상당히 강한 국가로서 존재했습니다. 사비기의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모든 게 규격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의 형태, 무덤의 크기 규격화됩니다. 토기, 심지어는 생활용 토기조차도 형태가 심플해지고 마치 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전국의 백제 토기가 통일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비기의 장신구 역시 많이 출토되지 않는데 형태가 너무너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걸이 같은 게 사이즈가 아주 작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 시기의 귀걸이는 귀걸이를 볼 때마다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섞어 놓건 어떻게 하건 그 귀걸이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사비백제는 그런 게 소멸되어 나갑니다. 저도 백제 특히 관식 같은 거, 백제 머리에 장식하는 관식의 경우는 이게 논산 것인가 보령 것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기 백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 제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백제의 경우는요, 신라의 경우는 무덤이 그동안 일제강점기 이래 아주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금령총 아주 많은 무덤이 발굴되었지만 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신라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무덤을 저는 신라의 눌지마리간의 무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니야, 그것은 뇌물마리간의 무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백제의 경우는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백제 25대 무령왕 이게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근데 백제 사비기의 자료에서는요, 왕릉은 아니더라도 절터를 발굴했는데 절터에서 왕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또 절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공간이잖아요. 부처님의 공간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일종의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탑이 들어갑니다. 나무로 만든 탑, 돌로 만든 탑. 그 다음에 부처님의 조각, 형상을 화해서 모셔놓은 불상 조각이 모셔져 있는 곳이 법당입니다. 대웅전이라든지 그런 곳이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특히 탑을 발굴해 보면 탑의 기초 부위에서 언제 누가 발원을 해서 이 탑을 세웠고 몇 년도에 이 유물을 이 속에다가 묻었다, 이런 기록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3개의 경우를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의 왕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유명한 무령왕 25대, 26대는 성왕이었습니다. 근데 성왕의 아들이 창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창은 삼국 사계를 보면 젊을 때 정말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왕은 좀 신중한 편인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했어요. 원래 한강 유역을 같이 차지했는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이곳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뺏겼어요. 그랬더니 성왕은 신중론인데 당시 태자였습니다. 아버님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공격합시다. 그래서 신라하고 크게 싸운 것이 바로 옥천의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대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성왕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워낙 넘쳤어요. 그래서 밤에 우리 아들 창이 궁금하다. 그래서 창을 보러 간 거예요. 가다가 그 정보가 유출된 거야, 신라에게. 그래서 중간에 옥천에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뜬 것도 뜬 거고 백제 성왕이 목숨을 잃고 나니까 이 전세가 사기가 급전직하로 추락한 거예요. 당시에 백제군하고 백제를 구원하러 왔던 일본 왜군들이 전멸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옥천일 때는 거의 피로 물들었죠. 그러고 나서 백제는 거의 또 멸망 직전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 입장에서는 이제 부왕이 세상을 떴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민심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은 스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은둔의 세월을 10여 년을 보냈는데 그때 만들어진 절이 바로 그 성왕의 무덤이 부여 능살리 고분군에 있는 무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대 능사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왕의 영혼을 뭐 이렇게 빌어주는,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그런 절이 능사인데 능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성왕의 경우는요, 몸은 그 왕릉에 묻혔지만 머리는 경주로 가져갔어요, 신라군들이. 그래서 경주의 궁궐에 있는 건물 계단 밑에 성왕의 머리를 묻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백관들이 조회를 할 때마다 밝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왕의 아들인 창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성왕 그 이후에 무왕대, 특히 신라와의 창왕, 그다음에 무왕대, 신라의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개 서기 567년 단계였습니다만 그때 창왕 때에 창왕의 누이, 이제 실제 여기는 창왕의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창왕이 많이 관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절을 만들고 부처님의 사리를 여기다가 봉환했습니다. 그 절터는 지금 남아있고 탑은 물론 남아있지 않습니다. 1992년도에 발굴했는데 저도 이제 발굴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발굴을 했고요. 근데 발굴했는데 부처님의 사리함하고는 다 이미 도굴되고 없었습니다. 절터인데 논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발표했습니다만 서기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부여를 함락할 때 사비도성을 유린하고 나서 이 절터까지 약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탑을 도끼로 막 찍은 흔적들이 나왔어요. 도끼로 찍어서 탑의 찰주를 무너뜨리고 밑에 있는 부처님의 사리를 훔쳐서 달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팔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장신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논바닥에서 발굴된 장신구들이 667년의 장신구예요. 제가 그것과 520년대 무령왕릉 것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물들이 다 조각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무령왕릉 것에 비해서 좀 더 심플해진 형태, 그런 것들이 567년 단계였고요. 거기서 향로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의 제작지가 지금 이제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로 지금 이제 밑에 용이 한 마리가 있고 연꽃 봉오리를 입에 물고 있고 위에 박산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봉황이 있는 이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뚜껑과 이 몸체가 아주 틀어지지 않고 정밀하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틀에 부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론 후가공을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정교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이 사진으로는 볼 수 없고 실제 유물을 가서 보시면 부여박물관에 용이 막 그 용트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견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근래 연구에 따르면 그 능사에서 나온 이 불상의 광배입니다만 광배의 디자인과 금동 대향로의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결국 이 광배가 메이드 인 백제라면 이 향로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백제에서 만들었을 거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대 혹은 전국시대부터 이제 한대까지 이런 박산로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과는 크기도 차이가 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게 567년인데 다시 10년이 지났어요. 그게 577년. 왕은 역시 백제 창왕입니다. 창왕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때문은 아니지만 자기 셋째 아들이 먼저 또 세상을 떴어요. 그 창왕이 슬퍼서 그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절이 왕흥사라고 하는 절이고요. 그 왕흥사의 목탑을 발굴했더니 이런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물의
표면에 보니까 577년에 백제왕창이 창왕이죠. 돌아간 세상을 뜬 아들 왕자를 위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복령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뚜껑을 열었더니 저 뚜껑 속에 다시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고, 은 그릇 뚜껑 속에 다시 금으로 만든 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발굴했더니 이렇게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건 전체 중에서 일부만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이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세트가 되어서 머리에 쓰는 관, 허리띠, 팔찌, 그 다음에 목걸이, 방울, 이게 고곡이죠, 고곡. 금이 들어있는 금박 샌드위치 구슬이라고 로마에서 만든, 동로마에서 만든 금박 샌드위치 구슬도 있고요. 무령왕릉에서 출토품하고 거의 비슷한 금속 공예품들도 있었고, 이런 건 아마 동남아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북주, 북제,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의 상평오수라고 하는 동전이 되겠고요. 금실, 금덩어리, 그 다음에 이런 쇠를 만들 때 쓰는 찌꺼기, 쇠찌꺼기,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모두 다 577년 당시의 백제의 금속 공예품들, 그리고 장신구들이 되겠습니다. 백제 사비 시기의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대단한 것이 2009년도 1월 15일쯤에 발굴되었던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목탑터가 있고 동쪽 서쪽에 석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탑은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한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서탑의 경우는 원래 모습 거의 그대로 많이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돌도 있고 새로 끼워놓은 돌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작년에 다시 오픈이 되었을 텐데, 거기를 발굴했습니다. 2009년도에 발굴을 했더니 금으로 만든 기록이 나왔습니다. 앞 뒷면에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45cm 곱하기 45cm, 깊이 45cm, 정방형으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엄선한 유물 9,900점을 넣은 거예요. 45cm, 45cm는 별로 큰 구덩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9,900점을 어떻게 넣을까요? 아주 작은 구슬까지 해가지고 9,900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당시 발굴했던 문화재연구 소장님을 뵙고 어떻게 그 당시 어땠느냐 그랬더니 24시간 동안 계속 잠을 안 자고 발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 무슨 꽃봉오리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백제 사비 시기 왕족들이 머리에 이렇게 꽂았던, 관에 꽂았던 은꽃입니다. 은꽃. 중국 역사 기록에 보면 백제의 왕하고 왕비는 금으로 꽃을 꽂고, 귀족들, 백제의 고위 관료들은 은으로 꽃을 만들어 꽂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실제 유적에서 이렇게 은꽃 장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점이 나왔습니다. 유리구슬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보물들이 거의 그대로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국립익산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손하고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유물이 상태가 너무 좋죠. 오랫동안 이게 돌이거든요. 탑에 보면 보통 탑 가운데 심주라고 해서 돌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 기둥과 돌 기둥 사이에 숨겨놓은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 역시 이 호기심이라는 게 큰 발견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실이죠. 건축실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요 돌 기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살짝 들었더니 안에서 금빛이 번쩍했다고 해요. 이렇게 다시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했어요. 나왔습니다. 쉿, 비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첩보를 제가 입수한 것이 2009년도
1월 둘째 주 일요일 날 모 신문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익산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익산에 이런 발견이 있었어요. 근데 철저히 비밀로 했는데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들었어요. 누가 지금 익산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야말로 세계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령왕릉이 세계 발견이었다면 그거에 이어서 무령왕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 보통 제2의 뭐뭐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제2의 무령왕릉은 이라는 애칭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발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왼쪽이 좀 화려하고 오른쪽이 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왼쪽이 백제의 좌평 정도 된다면, 좌평이 오른쪽,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됩니다. 오른쪽은 지금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두 점이 출토되었고요. 이런 유물들은 내가 부처님께 바치고 싶다고 해서 바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45, 45. 제 거를 좀 거기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시 백제 무왕이나 사택 왕후께서 이렇게 찍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다 써요. 거기다가 백제 사비도성에 사는 비치부, 자기 이름을 쓴다거나 이런 이름들이 많이 메모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한 것이 있는데, 이 수리한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공방 가서 하나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왕이 주는 것이니까 망가지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복원안이고, 근래에 왼쪽에 보시는 게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심플한 것이요.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송제리라고 하는 곳에 발굴되어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것이 백제 이제 성왕 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옹진식이 말이 될지 사비기 초가 될지 이런 게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쪽 것 같은 저런 형태로 변화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복잡한 디자인이 심플한 형태로 바뀌어 나갔다. 그동안 발굴됐던 것, 아마도 그 사택 왕후나 혹은 무왕이 착장했다면 이런 디자인을 좀 원용하되 금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근래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근래에 발굴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서 발굴됐고, 왼쪽에 보시는 것이 한 30년 전에 충청남도 논산에서 발굴되었는데 사진이 다르긴 합니다만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던 것이죠. 백제 귀걸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비 시기가 되면 형태가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조가 똑같아요. 만들 때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따로 만들고 밑에 펜던트 따로 만들고 중간은 따로 만들어요. 위에 동그란 거, 파이프 동그란 거, 파이프 동그란 거, 이걸 각각 만들어서 땜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조립만 공장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 되는 방식인데, 한송식이 거라면 개별 부품을 다 따로따로 만들고 체인을 엮어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해지는 경향이 사비시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세트가 출토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습니다만, 부여 능산리 능안골이라고 하는 곳을 발굴했더니 도굴꾼이 흘리고 간 것이 그 무덤 교란된 막 뒤섞인 흙에서 요 한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대표하는, 사비시기를 대표하는 귀걸이가 되겠고요. 부여 곳곳에서 근래 발굴을 했더니 이렇게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여에서 이렇게 많이 출토되었고, 역시 부여가 백제의 왕도였으니까요. 당진이라든지 서해안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요. 보령, 전라남도 나주 이런 데서 현재 사비시기가 모두 다 합치면 이 정도밖에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귀걸이가 많지는 않고. 근데 유물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구조 자체가 단순하다. 근데 일본에서도 백제에서 만든 게 한 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이고요. 백제 금속 공예 문화를 제가 의랄까요? 그걸 이제 설명 아까 잠깐 드렸는데, 중국 문화를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했지만 중국에 없는 백제적인 디자인,
기술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변국으로 넓게 확산되었는데요.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이런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관은 완제품이 간 것입니다. 백제 공방에서 만든 것이 간 것이고요. 귀걸이의 경우는 백제 것이 디자인만 일부 가야로 간다거나, 오른쪽 것도 은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백제 사람들은 은은 안 써요. 장신구 대부분 다 금을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 건데 은이 많이 섞인 것인데, 저건 일본 열도에서 만든 것이고요. 전라남도 나주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일본의 구마모토의 다이보라고 하는 고분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역시 백제에서 완제품이 간 것이고요. 이것은 합천 옥전 고분군 대가야의 일부 소국의 아마 왕의 무덤일 겁니다. 합천 옥점 N11호라는 무덤에서 출토된 것인데, 역시 백제 무령왕비 거하고 비슷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메이드 인 백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일본의 시가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가모 이나리야마 고분이라는 고분의 출토품인데, 왼쪽 것하고 가운데 것이 무령왕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유리구슬이 들어있다거나 최인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백제 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백제에서 완제품이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왼쪽 것은 아까 보셨던 능산리 것이고, 오른쪽이 일본의 오카야마의 야하타 오스카 2호라고 하는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일본에 갔을 때 사정을 좀 했죠.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유물 좀 보려고. 그래서 가서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유물을 꺼내서 오전 내내 봤어요. 그래도 돋보기로 계속 보고, 그래도 그분들은 유물을 저에게 놓아두고 감시를 안 하고 어떻게 보든지 그냥 자리를 비켜줘서 제가 앞뒤 무게는 못 따라봤습니다만 검토를 했습니다. 자,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그 신발, 식리송인데 백제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릉빈가라고 해서요, 인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왼쪽은 무령왕릉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금동신발은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에타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신발. 여기서는 금동신발, 귀걸이, 그다음에 관까지 다 백제적인 것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이제 삼국시대 특히 이제 백제의 금속재 장신구를 한성, 웅진, 사비기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대개 그 시대의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금동관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웅진 시기의 특징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 왕의 관식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종류의 금속 공예품들이 특징이고, 백제 사비 시기의 장신구는 획일화되고 통일화되는 디자인,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제의 금속 공예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는데, 장신구의 경우는 화려함은 떨어지고 획일적 통일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대개 이제 삼국시대에는 율령제 사회였기 때문에 율령에 따른 엄격한 사회 신분의 차별, 그런 것이 이 금동관, 금동신발, 은제관 이런 귀금속 장신구에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서없는 강의였지만 이 정도 마치겠고요.